배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버의 공업 입지 이론인데, 자, 배버는 또 우리 공업 입지 이론의 최초죠, 최초. 또 최초니까 시험 문제에 자주 또 우리가 출제가 되죠. 자, 우리가 벌써 100년 전에인데 우리가 공업 입지에 관하여라는 저서를 통해서 우리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전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을 하는데, 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이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비용이 뭐가 되는지죠? 최소. 요걸 출제한 거죠.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바로 뭐다? 공업이 입지하기 위한 최적 입지점이라고 작년에 출제를 했습니다. 하여튼 비용이 최소가 되는데, 문제는 배버는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뭘로 보죠? 세 가지. 수송비, 노동비용을 우리는 임금이죠. 노동비용 또는 인건비, 임금이고, 또 한 지역의 공업이 집중되는 형상이 집적인데, 집적에 따른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뭘로 본다?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데, 그 중에서도 배버는 이 시기 당시에 뭘로 본다? 우리는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 수송비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수송비는 우리가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배버는. 이때 이 배버는 이 노동비, 임금과 직접 이익이란 다른 생산 조건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자, 이 노동 비용이라든지 이 직접 이익과 같은 다른 생산 조건들은 뭐 한다? 일정,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뭐에 영향을 받죠? 여기 변화가 없으면 수송비죠. 그래서 수송비 영향을 받는데, 수송비가 뭐가 돼야 돼? 최소. 그래서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를 해야 바로 이것이 최적 입지점이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배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버에 거기에 입지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렇게 M1 원료, M2 원료가 있는 장소, 원료 장소는 두 군데입니다. 원료 산지죠. 이때 M1 원재료의 무게를 X, M2 원재료의 무게는 뭐다? Y. 그리고 시장은 이렇게 하나만 존재하는데, 시장에서의 제품의 무게,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무게를 Z라고 보고, 공장은 항상 어디 있다? 삼각형 내부에 공장은 있다. 자, 그러면 M1 원재료를 공장까지 운송해 와서 투입을 해줘. 공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A 킬로미터.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B 킬로미터.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C 킬로미터라고 하면은, 우선은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은 이 거리에다가 M1 원재료의 무게를 곱해주면 되죠. 이 수송비는 아까 원료의 무게, 원료가 공장까지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되니까. 그리고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은 거리에다가 또 M2 원재료의 무게를 곱해주면 되죠. 그럼 두 개를 더해주면은 M1, M2 두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이죠. 이것을 원재료 수송비라고 하고, 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은 또 거리에다가 제품의 무게를 곱해주면 이것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인데, 이걸 다 더해주죠. 뭐가?
노동비, 직접 이익, 다른 생산 조건은 변화가 없을 때, 그럼 이때 이 총 수송비가 뭐가 되는지죠? 최소. 이 총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다? 베버. 베버 작년에 출제를 했거든요. 학자 5명에 우선 출제를 했는데 올해는 이 계산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베버는 원래 출제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버 기본적 개념 한번 확인을 좀 해두시고, 자, 원료 거기에 58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베버는 원료를 또 크게 뭘로 본다? 2개. 물과 같이 어느 지역에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뭐라고 보죠? 보편 원료. 그래서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원료. 자,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편제, 국지 원료,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으니까 수송비의 영향을 받죠. 네? 자, 여러분 요즘에 우리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게 미주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원료 얘기가 가끔 나와요. 보복 뭐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영향을 좀 받는 게 뭐냐면 히토류가 있어요. 히토류. 그래서 이 히토류는 여러분이 쓰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원료예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원료인데, 그런데 문제 이 히토류의 지금 95%가 어디냐? 중국에 있어요. 무기죠. 자원 무기인데, 근데 이 중요한 건 이 미국도 히토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개발을 안 해. 석유도 개발 안 하잖아요. 그 뭐다? 미래에 자기들 혼자 써먹겠다 이거죠. 남이 있는 걸 쓰다가 맨 마지막에 자기들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 편제 원료인데 이게 수송비 영향을 받아요. 근데 요즘에는 수송 수단이 발달하기 때문에 수송비는 어떻게 과거에 비해서는 적게 들죠. 요즘에 보면은. 자, 그래서 우선 요걸 볼 때 거기에 나오는 용어 중에 원료 지수가 있어요. 이 배번은 원료 지수를 통해서 공업 입지 어디 하는 게 좋은가 요걸 설명을 하는데, 원료 지수를 거기에 교재 봤더니 편제 원료 또는 국지 원료의 중량, 이 무게를 뭘로 나눠줬다? 제품의 중량으로 나눠준 것을 원료 지수죠. 자, 원료 지수 M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이 편제 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큽니다. 그러면 원료가 있는 장소에 공업이 입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에 입지하면요, 원료 운송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원료 산지에 입지해야 된다. 그래서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다. 대표적으로 어떤 산업? 여기에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감소되는 시멘트 산업 또는 무슨 산업? 재련 산업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원재료의 부패가 심한 산업도 원료 산지에 입지해야 돼. 통조림 공업. 그리고 또 원재료 수송비가 제품 수송비보다 훨씬 큰 산업. 또 편제 원료를 많이 이용하는 산업도 원료 산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데 반대로 M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편제 원료의 중량보다 제품의 중량이 훨씬 커요. 그럼 원료 산지에 입지하면 안 돼요. 시장까지 제품 운송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 이때는 소비진 어디에? 소비진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죠. 이게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이죠. 이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뭐한다? 증가하는 산업으로서,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으로서 우리는 맥주, 청량 음료 산업, 또 완제품의 부패가 심한 산업인 제빵 산업이라든지, 또 원재료 수송비보다 제품 수송비가 훨씬 큰 산업, 또 수송비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보편 원료를 많이 이용하는 산업은 어떻게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좋고, 또 중간재라든지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도
일반적으로 시장에 입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 1이면 어떻게 돼요? 1이면은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슨 산업? 자유입지형 산업으로서 대표적인 조립산업인 항공기 같은 걸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자, 우리나라 인구는 5천 얼마? 300만 명? 자, 옛날에는 이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엄청 잘 됐는데 요즘 다 망하대요. 뭐 태어나야 뭐 되지. 그래서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있어서 좀 옛날에 꼴등하던 학생들이 가던 피부과가 좀 1등이 간대요. 아니, 바뀌었어요. 그게 옛날 30년 전에는 소아과 산부인과 가다가 이제는 1등이 피부과 간대요. 그래서 요즘 세월이 많이 바뀌었구나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5,300만 명인데 우리나라 요즘 문제가 많잖아요. 이 인건비인데 그래서 노동지향은 임금과 관련있어요. 그래서 미숙련공, 숙련공이 아니라 미숙련공 갖다 써도 돼요. 그냥 투입하면 되니까 미숙련공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임금이 싼 지역에 공업이 입지해야 유리한 산업, 대표적으로 섬유, 의료, 신발 산업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인구 세계 9위가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세계 9위 정도 되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방글라데시 1억 8천만 명이에요. 인구 많은데 산업은 없죠. 네? 산업은 없잖아요. 인도 밑에 산업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건비 진짜 쌉니다. 거기 우리나라 한 사람 고용하면 거기 100명 넘게 고용해요. 그러니까 거기 갈 수밖에 없지. 섬유, 특히 의료를 다 그쪽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산업이 무슨 산업? 노동 지향형 산업이에요. 자,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죠. 전방 연관 효과, 후방 연관 효과가 강한 자동차 산업은요, 이 직접이야. 이 수송비의 비중은 적게 들고, 어떻게 돼? 기술 면에서 어떻게 돼? 연관성이 높은 계열화된 산업이 한 지역에 모여서 집중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것을 뭐죠? 원료를 공동 구매하고 정보를 공동 이용하고 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수송 배송을 공동으로 함으로써 뭐다?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산업.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 이런 거. 예? 자, 울산 하면 생각나는 게 그중에 석유화학 콤비나트가 있어요. 중동에서 유조선 배를 가지고 석유를 가져와서 정제해서 정부에 자동차로 공급하죠. 그래서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을 뭐라고 하죠? 적환 지점 또는 이적 지점인데 이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인 울산의 공업이 입지해야 수송비 절감폭이 크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산업은 적환 지점 또는 이적 지점, 지향형 산업 또는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이라고 하죠. 자, 이런 산업들이 많고요. 요즘에 뉴스 보면 우리 제조업 같은 경우 많이 요즘에 어떻게 돼? 점점 퇴화가 되고 있는데 이 굴뚝 있는 산업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뭘로 간다? 굴뚝 없는 산업, 양질의 고급 노동력을 활용하는 산업들은 어떻게 돼요? 대도시 내부에 입지해 이런 산업, 정통적인 입지 요인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굴뚝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IT, 통신산업 이런 산업이 대표적으로 대도시 내부에 요즘 입지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죠? 판교 뭐 이런 데. 판교. 예? 그래서 공기업 7개를 어떻게 혁신도시로 지방에 주면서 받아온 게 판교 IT. 잘 받아왔지. 성남. 그때 시장이 이대업 시장이니까 주고 받아왔어요. 잘 받아왔지. 우리는 그게 더 나았지. 뭐 산업이 들어오는 게. 공기업은 뭐 이 세금만 더 낼 뿐이지 뭐. 그래서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IT 같은 거 그런 산업이 들어와야 돼요. 자, 베버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자, 여러분 어떤 지역이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 지역에 기반이 되는 부문의 산업이 있어야 돼요.
그 기반 부문의 산업이 성장을 해야 비기반이 되는 부분의 산업의 성장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전체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이론이 지역 경제 기반 이론인데, 거기서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입지계수. 뭐 시험에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를 낼 텐데 입지계수가 중요하죠. 입지계수 또는 입지상, 약어로 LQ인데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자,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 자, 예를 들어서 제트 지역이다. 자, 이 제트 지역에 있어서의 특정 산업이 전국과 비교를 해야 돼요. 분모는 전국. 자,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이 전국의 동일 산업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그 지역이 특화, 전문화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나타내는 지표가 입지계수예요. 자, 전라남도 광주 하면 뭐죠? 기아 자동차가 거기에 거의 뭐 80% 이상 차지하잖아요. 기아 자동차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묻고, 인천 하면 이제 GM 자동차가 있으니까 자동차가 거의 영향을 많이 주죠. 자, 그런 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전국의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 몇 명 고용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국의 뭐 I산업, 전자산업, 섬유산업, 자동차 산업, 그럼 고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보고, 또 Z 지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Z 지역의 I 산업 고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보는 거죠. 자, 이거를 가지고 입지계수를 이제 보는데, 문제는 표가 주어질 때, 여러분이 표가 주어지면은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표가 주어질 때 전국 전체가 만나는 칸이 있어요. 그 숫자. 또 전국의 I 산업이 만나는 칸. 또 지역이 나오면 지역 전체가 만나는 칸, 지역과 I 산업이 만나는 그 칸에 숫자가 있거든요. 그 숫자를 들어와서 계산하는데, 요즘에는요, 도시를요, 몇 개, 보통 3, 4개를 해요. A도시, B도시, C, D, 3, 4개 낼 때 분모는 똑같아. 그러니까 분모는 하나만 계산하면 돼요. 분모는 똑같으니까 뭐만 계산하면 돼? 도시 4개, 요 분자만 계산을 빨리 하면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요령인데, 그래서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경제 기반 승수란 용어가 나와요. 자, 여러분이 어떤 지역의 경제 기반 승수를 보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고용된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 총 고용 인구. 자, 여러분, 어떤 지역에 고용된 인구가 얼마다? 20만 명이 고용됐어요. 근데 그 지역에 기반이 되는 산업의 고용 인구가 20만 명이에요. 그럼 얼마죠? 얼마? 10이죠. 경제 기반 승수는 10이 돼요. 자, 이때 요 수식에서 그러면은 지역의 총 고용 인구는 뭐에서 요 경제 기반 승수, 경제 기반 승수에 뭐를 곱해주면 돼요? 요걸 곱해주면 되잖아. 뭐를? 기반 부문이 되는 산업의 고용 인구를 곱해주는데, 지금 얼마? 경제 기반 승수는 얼마? 10. 지금 여기서 10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지역에. 그런데 기반 사업에서 올해 얼마를 고용했다? 1000명. 그럼 기반이 되는 그 산업에서 1000명 고용하면 곱해주면 그 지역에 고용은 얼마 늘어난다? 10,000명 늘어났어요. 10,000명. 그러면 10,000명에서 1,000명을 뺀 나머지 9,000명은 어디서 고용됐다는 거죠? 1,000명을 뺀 9,000명은 어디? 비기반 산업에서 고용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을 여러분 간단히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이
경제 성장을 하려면요, 산업이 있어야 돼요. 산업. 예. 그래서 여러분, 과천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과천 같은 경우는 정부 청사가 있을 때는 산업이 없죠. 도시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정부 청사가 떠나면서 그 지역이 이제 뭐죠? 이제 지식 기반 산업들이 들어오니까 과천은 뭐다? 이제 산업이 들어오면은 또 달라지죠. 왜? 오히려 정부 청사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게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종도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도 정부 청사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세종은 너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공무원들만 있는 그 지역에 구성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 뭐가 있어야 돼? 산업이 들어와야 돼. 산업. 그러니까 산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산업? 제발 굴뚝 없는 산업이 좀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 관련된 기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죠. 연구원에서 개발한 뭐가 있어요? 전 세계 수출하는데 상당히 잘 팔려요. 예, 그게 효과가 병원에서도 여러분의 그걸 약으로 먹으라고 많이 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그게 좀 비싼가 모르겠는데 외국 판매되는 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제 가속기 돌리다가 그렇죠. 우연히 돌리다가 만든 약이야. 그래서 원래 한국전력 직원들만 먹는 약인데 그것을 이제 일반에 판매하면서 엄청나게 회사가 컸어요. 그래서 대리인으로 뭐를 두었어요? 한국콜마. 대리인 두어서 원자력연구원과 어떻게 돼요? 조인트에서 판매 대행회사를 만든 게 애텀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엄청난 회사입니다. 애텀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고 한국콜마가 해서 판매 대행회사를 만든 게 애텀이. 거기서 생산되는 상품 공장을 세종에 딱 들어간 거예요. 뭐 안 들어봤어요? 네? 저도 애터미 거 딱 하나 써요. 네? 치약. 제자한테 선물 받아서 떨어질만 한번 보내오시대요. 그 약이 좋죠? 예, 그 약이 좋습니다. 전 세계, 미국에 엄청나게 수출돼, 중국하고.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로 오면 또 시험 문제, 또 작년엔 최근 시험 중에 가장 추웠던 것 같아요. 작년 시험. 도시가 최초에 어떻게 형성이 돼서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인데, 자, 우선은 이 이론을 배울 때는요, 1826년에 튀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튀넨이 발표한 이론이 이 고립국 이론입니다. 이 고립국 이론에서 튀넨은 이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경작 재배되는 작물을 6가지 형태로 나누죠. 그럼 그 6가지 형태의 작물을 재배하는데 이 토지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 토지를 이용한 대가인 지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대를 지불하는 모형이 우리가 6가지 작물을 재배하잖아요. 그래서 6가지 형태의 우리는 동심원 지대 모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동심원 형태의 이 지대 모형을 우리가 주장을 해요. 고립국 이론에서. 튀넨은 이걸 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튀넨의 6가지 형태의 동심원 지대 모형을 이용하는데 이 튀넨은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이야. 최초의 농업 입지론을 어디에 적용한 거죠? 도시 토지에 적용한 거예요. 도시 토지. 그래서 도시 토지에 적용해서 응용한 이론인데 그래서 거의 100년이 지난 1925년에 나타난 버제스죠. 버제스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 사회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버제스의 여기 동심원 요걸 그대로 따서 뭐라고 했죠?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그래서 버제스는 미국의 뭐를 대상으로 했어요? 하나만 했어요.
미국의 시카고라는 하나의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도시가 아니죠. 그래서 도시 내부 구조 성장 이론의 일반화에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자, 도시에, 이거 실증적으로 분석했거든요. 시카고 도시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더니 도시의 핵심이 나오죠. 이 핵심이 뭐다? 중심 업무지구. CBD, 약으로서요. 중심 업무지구는 정치, 경제, 문화, 금융 등이 중추적인 것들이 집합되어 있는 장소예요. 핵심이에요. 그 핵심에 밀려나서, 여기 밀려납니다. 이 핵심에서 밀려나서 뭐가 이루어진다? 이 퇴폐, 슬럼 지구를 형성하는 요 두 번째가 3번 출제했습니다. 요 지문 3번. 두 번째 동심은 꼭 기억해야 돼요. 점이지대. 전이지역이라고도 하는데 점이지대. 두 번째 동심은. 그리고 세 번째는 공장의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우리가 주택지역이 세 번째가 있고 또 중상층 이상의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게 네 번째 동심은. 다섯 번째는 위성도시예요. 교외에 도심으로 출근하는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지역 이 다섯 번째 동심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도시의 핵심으로부터 이렇게 뭐죠? 동심원상으로 몇 개,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외연적으로 확산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버제스. 또 최초니까 순서 꼭 기억해야 돼요. 순서 기억할 때 중요한 건 이 점이지대가 몇 번째? 두 번째. 이게 키워드예요. 항상. 용어가 좀 어려워요. 점이지대.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동심원 상인데 이게 문제가 있죠. 도로 교통 수단의 발달이 이 동심원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는 이걸 무시,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져요. 이때 연구할 때는 그때는 도시가 어떻게 돼요? 도로 교통 수단의 발달이 미약할 때거든요. 그때 당시는. 자, 그래서 이 도시의 공간 구조, 여러분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 관점에서 접근한 거예요.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 이론인데 이 도시 생태학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도시의 핵심에서 주거지, 거주지, 주거지가 분화되면서 외곽으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 들어오는 걸 뭐죠? 침입이죠. 그래서 거주지 또는 주거지, 거주지 또는 주거지가 이 분화되고 있는 형상, 도시 핵심에서 분화돼서 외곽으로 이동하는 이 형상을 뭘로? 어떤 지역에 들어오는 걸 뭐죠? 생태학적 용어 침입. 그 지역의 원주민과 뭐를 해야 돼요? 경제. 또 해서 그 지역의 다른 지역으로 변화하는 천이. 그래서 이 생태학적인 용어인 침입, 경제,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과정으로 설명한 학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버제스의 이론입니다. 버제스. 자, 버제스의 최초의 이론이죠. 자, 이 최초의 이론인 이 원을 변형했어요. 이 동심원을 변형을 해서 이번은 한 개의 도시라서 일반화에 결여되어 있는데 그걸 비판을 수용해서 이번은 한 개가 아니라 미국에 몇 개냐면은 142개의 도시에 이 상세한 주택 임대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한 거죠. 분석을 해서 나타난 이론입니다. 이제 1939년에 나타난 호이트라는 학자에서 나타난 선형 이론 또는 교통의 축을 따라서 개발 축이 형성된다는 또 뭐다? 축 이론이라고도 하죠. 축 이론. 자, 선형 이론이죠. 자, 도시의 핵심은 요것도 뭐다? 중심 업무지구. 핵심은 또 하나. 요 두 개는 핵심은 하나. 그런데 이 도시의 핵심은 하나인데
교통의 축을 따라서 이렇게 도심에서 뭐가 돼요? 방사가 되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뭐를 띠고 있다? 부채꼴을 띠고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부채꼴. 자, 그래서 동질적 이용이 도심에서 시작이 되는데 뭐를 따라서? 도심에서 시작되는데 교통망을 따라서 도시는 성장하는데 그 모양이 꼭 우리는 무슨 모양을 띠고 있냐면은 부채꼴. 선은 부채꼴, 형은 모양. 이 부채꼴 모양을 쐐기 형태라고 하죠. 쐐기, 이런 모양이 쐐기라고 하죠. 쐐기 형태다. 자, 교통망 부채꼴 모양이 나오면은 호이트 이론이에요. 그래서 도시의 주거 공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관건은 높은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에 대한 입지 선택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득층은 고속교통망축 가까이에는 접근성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가도 비싸서 누가? 고소득층이 차지해서 뭐를 형성? 고급 주택지역을 형성하고 이 좌우는 중급주택지역이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고소득층과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보통 어디에? 이렇게 정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도 있고 또 정반대편에 입지도 하지만 또 뭐가 있어요? 우리는 고용기회가 많은 또 어디? 도심, 어떻게 주변에 주거를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저소득층이야. 저소득층. 그런 내용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거 입지의 이동이라든지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특히 고소득층의 주거지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가져요. 뭐 문화 이런 것도 고려도 하지 않았고. 자, 세 번째 해리스 울만이 나오는데 자,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의 장점을 이용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1945년에 나타난 해리스와 울만의 연구에 의해서 나타난 이론이죠. 바로 다 핵심 이론. 자, 여러분 도심은 원래 몇 개 있었어요? 도심은 하나잖아요. 핵심 하나인데 핵심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도심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도심이 기능이 어떻게 돼? 전문적으로 뭐가 돼? 분화가 되면서 부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나 거대 도시의 설명에 적합한 이론인데 도심의 기능이 전문적으로 분화되면서 부도심이 나타나죠. 그래서 다핵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토지 이용의 패턴, 유형이 하나의 유일한 핵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분산, 이산되는 여러 개의 핵심이 형성되면서 도시 전체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입니다. 그래서 다핵을 우리 성립, 작년 시험에 요 성립시키는 요인 4개 중에 3개가 보기에 출제했었죠. 박스에. 첫 번째는 뭐죠? 어떤 활동은 특정의 위치나 특수한 시설을 요구함으로써 다액이 형성되고 도심에서는 지대가 비싸요. 그래서 도심의 높은 지대를 지불을 하기 어려운 업종은 도심에 입지 못하죠. 어디로 가야 돼? 도시 외곽에 입지함으로써 다액이 형성되고 또 같은 업종 또 뭐가 있냐면 동종 같은 업종의 활동에는 모여야 돼. 동종은 모여야 돼. 이걸 뭐죠? 상호 집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데 모이는 걸 뭐죠? 한 장소에 모이는 걸 집적 분산이 아닙니다. 집적 지향성 분산 지향성이 아니다. 그리고 서로 또 다른 업종 이종 서로 다른 업종의 활동은 이해가 상반되어 같은 지역 내에 입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양립하기가 어렵다. 이걸 뭐라고 해요? 비양립성. 양립하기가 어렵다. 같은 지역 내에. 요 두 개 좀 제일 많이 나오죠, 시험에. 네 가지 우리가 성립시키는 요인 중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박스 씌우거든요. 박스를 씌우고요. 이 네모 이렇게 보기가 이렇게 한 3개 아니면 4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이론이 뭐냐? 예? 이 박스에서 여기 지금 설명한 내용을 들고 이 내용을 설명한 이론 나오잖아요. 그래서 19회 시험은 동심원 이론을 출제했고 23회 시험은 호이트 출제했고 보기 안에 호이트가 있어. 호이트. 그럼 볼 거 없어. 선형 이론이지 뭐. 작년 시험은 또 보기 안에 해리스 울만 있어. 그럼 답은 뭐다? 다 했으면 작년에 출제했죠. 예. 박스 안에 내용 놓고 누구 이론인가 요걸 출제했고 최근에는 뭐죠? 그럼 이 세 학자를 묶어서 출제하죠. 그럼 원래 같으면 만약 출제한다면 뭐다? 세 학자를 묶어서 출제하는데 출제 유형 교재는 요 세 학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세 학자만 계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많이 출제했죠? 최근에 보시면은. 그래서 한번 우리가 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자 62페이지 가면 또 지대 이론도 매년 또 출제합니다. 자 이제 외국인 학자 이름이 이제 귀에 좀 익어서 요건 어딘지는 알죠 이제. 예? 해리스 울만 나오면 요건 도시 이론이구나. 또 마샬 나오면 요건 지대 이론이구나. 이런 식으로 어디 속하는 것만 알아도 큰 겁니다. 이제 5, 6월 되면 이제 내용을 좀 이제 어디 속하고 내용이 어디냐. 자, 5월달 모의고사 봐서 시험에 딱 보면요. 제일 먼저 할 게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뭐 25점도 합격하는데 뭐. 거기 읽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지문을 개론 40, 민법 40 문제를 시험 시간, 1차 시험 그 시간 내에 다 읽을 수 있느냐, 다 읽을 수 있느냐. 한번 오늘 이번 쳐보세요. 시간 딱 적어 읽을 수 있냐, 다. 생각하면서, 풀면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읽을 수 있으면 합격에 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중개사 시험 때문에 있죠. 여기 읽는데 시간 걸리신 분을 위해서 빨리 읽고 핵심을 찾아내는 그 구청에 그걸 가르쳐 줘요. 구청에서도 있죠. 무슨 여러분 있잖아. 무슨 교실 할 때 가죠. 어떻게 빨리 읽고 핵심을 찾아내는 거. 중개사 시험이 많이 바뀝니다. 이게 보니까. 읽어놓고 해석이 안 돼. 그걸 또 가르쳐 주래요. 빨리 읽는 방법. 예? 자,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한테 보면, 중고등학생 문제 보면 두눈하면 여기 다 들어온대요. 들어오면서 머릿속에서 벌써 생각을 다 된대요. 예. 여러분은 들어오면 잊어버리잖아요. 그 차이.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학자들의 견해 출제하는데 지대 이론도 출제를 합니다. 자, 지대 이론에서 이제 여러분이 먼저 공부를 해야 될 이론이 누구죠? 고전학파. 자, 고전학파는요, 1700 거의 70년, 거의 100년간이죠. 거의 100년간의 시대인데, 자, 이 시대에서 토지는 뭐냐? 토지는 자연적으로 인간의 노동이라는 힘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여러분 사용하여도 소모가 되지 않는 특성을 가져요.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고전학파는 강조를 해요. 그런데 자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본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생산된 재화인 기계예요. 기계는 사용함에 따라 뭐가 돼요? 소모가 되니까 이걸 우리는 고전학파의 학자들은 이걸 토지 자본을 우리는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또 노동이죠. 그래서 이 토지, 자본, 노동을 투입을 해서 생산한 총생산물, 자, 생산한 총생산물에서 뭐를 빼느냐? 이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 이 자본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은 남는 게 나머지 잉여가 나타나는데, 이 잉여를 누구에게 주는다? 토지를 이용한 대가인 지대에 지불하는 거야. 그래서 지대는 무슨 성격? 잉여의 성격이다. 지대는 잉여인데 문제는 이 지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는다. 불로, 노력에 의하지 않는다.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는 소득. 그래서 뭐라고 하죠? 불로소득. 그래서 이 지대를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세금을 통해서 이 불로소득을 적극적으로 환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뭐에?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이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대는 생산물 가격을 구성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되고, 지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결과다.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결과가 바로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 자, 이 고전학파의 견해예요. 그래서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 리카도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리카도인데, 리카도는 결국, 그래서 리카도는 지대 요거죠. 지대를 뭘로 보고? 잉여의 성격으로 보고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는데, 지대는 옛날 24에 생산비로 출제해서, 리카도는 지대는 생산비가 아니라 뭐다? 잉여야. 지대는 또 뭐에서 결정? 생산물 가격에서 결정. 요거 주장한 사람이 리카도입니다. 자, 리카도는 차의 지대설이죠. 자, 여러분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했는데 항상 핵심을 출제하잖아요. 자, 영국이거든요. 영국에 경작되고 있는 농업용 토지의 뭐의 차이? 비옥도. 자, 여러분 우리가 8회 시험은요, 질적으로 출제했죠.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토지의 면적인 양적이 아니라 무슨 차이? 질적. 이걸로 출제를 했더니 또 틀리신 분이 많아요. 이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를 27회는 28회죠. 질적으로 출제했어요. 질적. 자, 그러면 비옥도가 좋으냐 나쁘냐? 생산량이 달라지죠. 그래서 1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농업용 토지의 수확량을 뭐라고 하냐? 생산성. 생산성에 또 뭐가 가져오죠? 차이를 가져오면서 이 차이가 결국은 뭐를 가져오냐면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죠. 이 지문을 또 2년 전에 비옥도의 차이는 지대의 차이 가져온 거 2년 전에 출제를 했어요. 자, 리카도는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 여러분 교재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우선은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좋은 토지는 뭐다?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 때문에 그렇고, 또 농업용 토지에 인간을 1명, 2명 투입을 하죠. 이 경작되고 있는 농업용 토지에 인간의 노동력을 투입을 하는데, 투입을 하면요, 총 생산량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한 노동력을 투입한다 한 10명 정도 투입을 했더니 총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이전보다 그 증가분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해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두 가지를 대표적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 이것도 한 3번 출제했었고, 또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뭐죠?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우둥지. 우둥지에서는 수확량이 많이 생산되겠지. 비옥도가 좋으니까. 생산성.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는 뭐죠? 열등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리카도는요, 지대를 뭐라고 본 줄 아세요? 리카도는요, 지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농산물 가격에서 이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뺀 게 지대인 이윤이에요. 리카도는. 그런데 문제는 이 열등지는 열등지 앞에 뭐를 붙여요? 가장 최자야. 열등지 중에서도 열등지다. 그래서 이 최열등지를 리카도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한계지인데, 최열등지를 토지, 농업용 토지의 생산성이 뭐다? 가장 낮은 거예요. 예? 이 최열등지 한계지는 이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로서 생산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서로 같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걸 기준합니다.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인 한계지를 기준해서 이보다 더 높은 비옥도를 가진 우둥지에 대한 이 생산성에 대한 대가를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이 바로 차액지대서인데, 차액은 요거거든요. 요걸 기준, 생산성이 가장 낮은 이걸 기준했을 때 두 토지의 생산성의 차액만큼 뭐를 지불한다? 지대. 그래서 차액지대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차액지대. 그러니까 두 토지의 생산성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요걸 기준했으니까. 차액지대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열등지는 어떻게 돼요? 최열등지에서는 생산물 가격, 생산비가 같으니까 지대는 뭐다? 제로다. 그래서 이런 리카도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는 지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걸 설명 못해요. 이걸 설명 못하는 것을 마르크스가 설명을 했고, 또 여기서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면은 생산성도 동일하고 지대도 동일합니다. 근데 지대도 동일해야 되는데 비옥도는 같은데 지대가 또 차이가 있어요. 이걸 또 설명 못해. 그것을 왜 설명 못하느냐? 리카도는 뭐를 경시했기 때문에? 위치 문제를 경시했기 때문이다. 위치 문제를 뭐 했기 때문에? 경시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리카도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학자입니다. 올해도 출제가 예상되는데, 리카도는 위치 문제 경시했고 비옥도의 차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우선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62페이지의 중간까지 우선 설명을 했고, 잠시 쉬고 마르크스부터 하겠습니다.